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법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법 관련 3법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재판소원 있고요. 예. 법 왜곡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법관 네. 증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먼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부터 여기저기 예. 다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네. 얘기 나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려했던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벌써 드러나고 있죠. 예. 시행된 지 이제 4일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무슨 성범죄자라든가 어떤 유튜버를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낸 어떤 네.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재판 소원하겠다 그러고 심지어 그 변호사는 재판 소원제를 도입해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는 얘기도 할 정도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비리 정치인 또 이제 재판 소원하겠다 그러는데 재판 소원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범죄자의 도피처, 비리 정치인의 연명 장치 이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리 정치인이 재판 소원을 핑계로 정치 수명을 연장한다 그러면 그만큼 정치 개혁은 멀어지는 것이고요. 범죄자 중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도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판 소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더 나쁜 범죄자들이죠. 자기의 잘못을 네. 인정하지 않는 네. 거니까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피해자들에게는 큰 고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피해자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범죄 피해자, 형사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빨리 벗어나고 싶다. 네. 잊고 싶다. 이런 것인데 재판 소원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불러낼 수가 있고 다시 그러면 다시 옛날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심리가 네.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 기회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래저래 범죄자를 돕고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주는 아주 나쁜 방향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소원, 그러니까 재판소원이 되면 이게 만에 하나 그게 결과가 뒤바뀐다고 해도 이게 재심으로 가야 되는 건지 파기환송인지 그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해갔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신문 기사 제목거리 정도만 생각하고 개혁을 덤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실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지금 내일 모레 통과될 것도 오늘까지도 뭘 고치고 있더구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부실공사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제목거리 정도 수준의 네, 네. 예, 개혁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시면서 네. 그때 추진했던 검찰 개혁도 있습니다. 네. 자, 그 검찰 개혁과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제도 변화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검수완박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지요. 네.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것이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검찰이 유지하고 네. 나머지를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6대 범죄가 중요한 것들입니다. 부패범죄, 경제사범, 공직자범죄, 선거사범, 방위산업비리, 대형 참사. 네. 이 6개인데 그 6개 빼고 나머지 경찰에 넘겨주는 그 검찰 개혁도 대단히 혁명적인 것이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어요. 네.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동의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는 이미 완전 박탈, 검수완박 아닌 것은 뭐 안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깔려가지고요. 어떻게 도리가 없었는데 그 6개 범죄 빼고 다 경찰에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이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수사기간이란 건 뭐냐 그러면 입건에서부터 처분까지 네. 기소하냐 불기소하냐. 2020년 그 당시의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개혁이 시행되기 직전 해 1년 동안은 수사기간이 평균 142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4년 뒤에 보니까 313일로 늘어나거든요. 아,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 6개 중요 범죄까지 전부 경찰에 넘기면 얼마나 늘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반대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개혁이라는 그 간판, 제목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것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화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서 걱정입니다. 네. 저기 총리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보면 마치 검찰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안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여당에 있는 강경파들은 그것도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마치 그렇게 듣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그 검찰과 관련해 가지고 뭐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면서 이렇게 뭔가 좀 뭐 국민들 뭐 이런 사람 국민들에게 뭔가 좀 편의적이고 편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목적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의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선 제가 받은 첫인상은요. 네. 본질적인 것은 이미 다 해치웠는데 미세한 어떤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본질적인 네네네. 예, 검찰청은 어차피 올해 10월 2일부로 사라지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헌법에 있으니까 그것은 살려두자라든가. 검찰청이 없는데 검찰총장 이름만 남는 그것이 실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없죠. 네네. 그런 식의 약간은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공소 취소와 그것의 거래설까지 나오게 된 어떤 심리적 배경이 됐는가. 거래설의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래설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요컨대 공소 취소는 검찰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건데 네. 보안 수사권은 뭔가 마지막에 선물 하나 주는 것 같은. 네. 예, 하나는 큰 걸 뺏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주는 거 그런 얼개에서 나온 것 같은데 기본은 공소 취소이지요. 공소 취소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와서 네.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게 네. 공소 취소 거래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공소 취소 거래설의 그 가장 큰 줄기는 의혹입니다. 그냥 설이고 설이지만 거기 줄기는 보안 수사권을 줄 테니 공소 취소를 해달라라는 정권의 모 인사와 검찰의 모 인사와의 대화가 있었다, 지시가 있었다. 이런 게 그 의혹의 그 설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지금 보안 수사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거래설의 배경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안 수사권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저는 뭔가 그 이제 보도되는 것처럼 당내 강경파들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지요. 일 텐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공소 취소하고 보안 수사권이 마치 하나는 뺏는 거고 하나는 주는 거니까 네. 그걸 거래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다 싶고요. 특히나 이제 법무장관이 검사장급들하고 무슨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뭔가 좀 의심받을 소지는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거래가 있었냐 마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공소 취소라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방위 방탄의 마지막 퍼즐 같은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은 것,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은 어떤 혐의가 있다면 네. 그것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기소가 안 됩니다. 네. 기소는 됐으나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공소 취소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전례가 별로 없는 것이지만 네.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이미 재판은 중지되어 있지만 법 왜곡죄로 판사를 압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그중에 22명이 이 정권에서 임명되는 네. 대법관들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재판 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겠다. 이게 완전히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물샐 틈 없는 방탄, 전방위 방탄, 완벽 방탄, 철통 방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공소 취소거든요. 그런 점에서 거래가 있었냐 마냐가 쟁점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원래 더 본질적인 문제, 공소 취소 이것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당에서 네. 여당 의원 105명이 이런 모임이 있는지는 정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예 원내 모임으로까지 가서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는 한병도 네. 원내대표가 그 네. 위원장을 맡고 네. 예전에 민주당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한다거나 그랬겠지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네, 한 번도 없었죠. 이게 이제 법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주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네, 법보다 주먹이라 그러지만 법과 주먹을 총동원하는 사법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심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대표도 지내셨고 또 총리도 지내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치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 거예요. 아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찾아요. 네, 심각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옳았느냐 그런 것이었냐 할 텐데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고 이런 건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친명계, 친청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서로 싸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치 평론가들이나 뭐 민주당 내를 잘 알고 있다는 여러 가지 뭐 정치 관련된 인사들이 보면 요 보통 보면 이렇게 검찰 관련된 구조 개편 관련돼서 갈등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당권 경쟁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청과 친명의 차기 당권, 총선 공천권을 두고 있는 당권 경쟁이다. 거기에 하나의 재료고 하나의 그냥 소재일 뿐이다. 검찰 관련된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속성이 있죠. 있고 뭐 외형상으로도 당내 권력 투쟁인가 틀림없죠. 그런데 우리 보수 세력이 기대하는 것만큼 금방 피 흘리게 싸우거나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컨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국가를 위한 거니까요. 네. 내부 권력 투쟁이야 그들의 문제지요. 네. 그러나 사법권 파괴는 이건 국가의 문제니까요. 주님 최근 그 강연에서 사법 파괴, 포퓰리즘 정권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
네. 계셨는데 그 강연을 하셨었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 집단이 권력의 인기 정책에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라고 이 테크노 포퓰리즘을 비판하셨는데 요 내용을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포퓰리즘, 지금 정권의 포퓰리즘을 고려대학교 최장집 명예교수님이 테크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개념 자체는 유럽 쪽에서 이미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테크노크라시, 전문가 집단, 기술적인 지식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 관료 집단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그것과 정치적 포퓰리즘이 결합된 것이거든요. 네. 그냥 테크노 없는 포퓰리즘과 이 테크노 포퓰리즘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제가 연설에서 좀 실려드는 비유를 했습니다만 용서해 주신다면 허경영 씨의 포퓰리즘은 테크노가 안 붙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면 금방 웃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완벽한 그리고 교묘한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권력자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선택하고요. 거기에 그럴싸한 명분을 붙이면 전문가 집단은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이렇게 트집 잡히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쭉 보면 그런 것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사법 3법 중에 가장 말씀하신 게 아까 저는 재판소원이었고 두 번째가 법 왜곡죄고 세 번째가 대법관 증언입니다. 이 법 왜곡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지금 뭐 판사는 물론이고 수사하는 검찰, 검사 이제 뭐 수사권도 많이 뺏겼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수사도 굉장히 위축시키고 재판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이거 완전히 고소고발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랄까요? 성정이랄까? 화해가 잘 성립이 안 되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성산이 높지 않아도 끝까지 가고야만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 왜곡죄라는 건 완전히 이제 검사, 판사, 경찰 모두가 고소고발이 대상이 되고 또 아무나 고소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대법원장의 법 적용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런 우스운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법 왜곡죄를 가지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사 판사도 잘못하면 법 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법 왜곡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판사들도 그래서 지금 재판하기가 굉장히 지금 이제 넉장 시간 끌다가 빨리 인사이동돼서 딴 데로 가길 바라거나 그러겠죠. 그 원하는 대로 대충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눈치 볼 겁니다. 눈치 볼 겁니다. 요컨대 이제 이게 형사 재판에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법 왜곡죄는 또 검사 판사마저도 범죄자 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대법관도 대폭 늘립니다. 자, 헌재 재판관이야 헌법에 있으니까 관객 9명 그건 뭐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대법관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이 대법관 증언이 가져올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이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부터가 지금 안 맞죠. 왜냐하면 재판 지연이 그렇게 싫다면 재판 소원을 두면 안 되죠. 그리고 대법관 12명을 늘리면 대법관을 돕는 판사 100여 명이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 판사들은 전부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에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1, 2심이 또 판사 부족으로 오히려 거기서 재판 지연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감추고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의도요? 네, 의도는 뭐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다는 게 있겠죠. 네, 차베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2004년에 대법관을 12명을 늘렸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늘리는 게 12명입니다만은 그거 늘리고 9년 뒤에 죽었는데 9년 동안 정부 반대하는 판결을 한 건도 안 했어요. 대법원. 네. 그러니까 대법원마저 권력 친위 조직처럼 갈 수도 있다. 네. 이게 두렵습니다.